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인데, 우리가 학습하는 6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법이라, 초보자가 그래도 요거는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시작할 때 미리 한번 생초보 탈출을 위해서 한번 마련한 강의니까 기존에 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되고요. 난 정말 생초보인데 부동산 공법 진짜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너무 긴 강의 아니거든요. 짧은 강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강의 보시면서 부동산 공법이 저런 거구나, 나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공인중개사 생초보가 이제 실제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처음에 막막해요.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 11월 달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미리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지금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3월 달에 그때 처음 시작하시면서 공법 정말 모르겠어, 나 한번 좀 어떤 기초적인 거라도 좀 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입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게 용어 정리인데, 용어 정리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거는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요거는 좀 알고 갔었으면 나중에 뒷부분 공부할 때 편하겠다, 요런 생각이 드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의하기 전에 너 누구야, 너 누군데 나한테 얘기하고 있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한 제 소개도 하고 이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면 빨리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고상철입니다. 고상철인데요. 저는 강의한 지 꽤 오래는 됐어요. 그래서 생긴 건 되게 젊어 보이죠. 근데 한 25년 정도 강의했고, 어떤 분야를 강의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저 사람한테 배웠을 때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타 공인이죠. 자타 공인,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제 별명은 공법의 신이고요. 자, 일단 제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공법에서 가장 많은 게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지막에 저를 다시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랑 맞는 선생님도 있고, 물론 저랑 안 맞는 학생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하는 말들이 좀 빨리 일찍 만났었으면 되게 좋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최대한의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게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왜 공법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냐? 그럼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전반적인 베이스, 공법은 법률 과목이고요. 6개의 각각 개별법을 통칭해서 부를 때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들이 많은데 그중에 6개만, 우린 6개만 시험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이론 수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뭐 문제 풀이를 하는 거 처음부터 하는 거 좋겠지만 이론이 안 돼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문제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암기를 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면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론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내가 풀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린 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했는지 확인 과제를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메가랜드 게시판에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수강 후기가 있어요. 수강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는 거지. 그런 수강 후기를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읽고 제가 강의에 반영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것도 거기다 올리겠지만, 네이버 밴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친밀도를 높이고 하루하루 과제를 매일매일 제가 오늘 올리고 내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우리 SNS는 다 하시니까,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하루에 내가 봐야 될 거 뭐 짬내서 5분 정도 보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버스를 탄다거나 지하철을 탈 때 짬나는 시간에라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SNS잖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법 관련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정복해서 우리가 합격에 이르게끔 제가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철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메가랜드에 전속으로 구속돼 있죠. 저를 구속해놓은 공법 선생이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주식회사 미스터 홈즈 프랜차이즈 있어요. 중개 법인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기업형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230개 정도의 가맹 부동산 우리 중개 사무소 있죠. 그게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뭐 10년 전에 선배들도 있고요. 5년 전, 작년에 뭐 선배들도 현재 미스터 홈즈라는 부동산 이름을 간판을 달고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체에 제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영리치 테레비는 부동산 실무, 뭐 투자, 개발, 뭐 어떤 컨설팅 관련돼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영리치 테레비인데, 한 20만 정도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상철 테레비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학습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돼서 부동산 개발, 투자 뭐 이런 거 하고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정책대학원에서 부동산 학과, 거기서는 도시계획하고 부동산 개발하고 디벨로퍼 강의하고 있고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부동산 실무, 재테크 관련된 거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에서는 이제 건국대학교 있죠. 거기서 이제 디벨로퍼라고 부동산 개발 과정 총괄 책임 교수로 있고, 그다음에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있어요. 협회에서 개발하기 전에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요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법률 자문 현재 하고 있고요. 부동산 공법만 갖고 한 25년 강의를 했고, 기존에 있던 여러 업체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메가랜드에서 전속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이 부동산 공법 과목은 어떤 수업이냐?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사람들이 싫어한다. 두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과목별로 양이 제일 많다. 그리고 제일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데, 장점이 네 번째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선생님이 좋다. 웃자고 한 거예요. 일단 어떤 수업으로 진행할 거냐면,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조문이 100개 정도 되는 과목도 있지만, 119개 정도 되는 과목도 있지만, 제 과목은 3000개 정도 되는 법률 과목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빠른 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할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속도를 높여서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실무적으로 되게 관련이 깊은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실무 관련된 설명도 그림이나 차트나 사진 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25년간 아직까지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갖고 이 시장,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아직까지 일타로 살아남았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뭐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법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공법은 물론 어려운 과목이고 재미없는 과목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무에서 적용되는 걸 보면 재밌다, 이거 할만한데? 라고 드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과목이 되려면 일단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없애드릴 겁니다. 재밌어요. 저랑 하다 보면 이거 할만한데? 막 이런 생각 드실 거야. 그리고 법률 과목이거든요. 특징이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상관없어요. 법률 전공한 사람도 어렵고요, 전공 안 한 사람도 어려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접근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잘 접근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굿 스마일이는 뭐냐면, 공법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서 짜증만 내고 있으면요, 짜증내는 순간 그 시간이 아까워요. 얘는 내가 어떻게든 정복해서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밴드에서
개인과에 하는 것처럼 인증, 오늘 공부한 거 올려주세요. 그러면 학습했던 거 올려주시면서 제가 확인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이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구속당할 겁니다. 제가 구속을 할 거고 여러분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자격증도 따시고 중개업에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부분도 추후에 제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용이 이루어지냐? 이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공법이 뭔데? 왜 이거 배우는지. 절에서 공법 배우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 조문을 외울 때, 이거 나중에 브리핑할 때, 컨설팅할 때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근데, 시험만 보고 난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재테크와 관련됐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 느낌이 들어가게 할게요. 제가 여러분이 중개사가 됐다라는 입장에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쟤 똑똑한 애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게끔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제일 많이 써먹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체계도를 활용할 건데요. 부동산 공법 내용이 방대한데 한 장에 요게 전체적인 테두리예요 라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싹 훑어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나무 본 다음에 잎사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이 어디로 와 있는지, 나뭇잎은 몇 개인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무난하게 공법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해가 되면요, 암기도 돼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해한 다음에 그래 요거 외워야겠다, 앞글자를 이렇게 따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처음부터 앞글자만 따놓고 외워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만 있으면 나중에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찍을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신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해시킨 다음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요령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건 제 V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있는 거니까 V라인 유지 안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000개의 수강 후기 곧 돌파라.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믿질 못하니까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만든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기 사이트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수강 후기 한 10,000개는 되겠지만 이 메가랜드 내에서만 현재 써있던 수강 후기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느낀 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문법 최강자 고상철 교수님에서 뭐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이 글을 읽고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해줘야겠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더 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강 후기를 보는데 그 수강 후기를 보면 저도 힘이 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뭘 어려워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 수강 후기를 한번 꼭 듣고 나서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고민은 뭐 사치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 5분 정도 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생초보 특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도를 들어감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생탈이라고 써 있죠. 생탈이 뭐예요? 생초보 탈출, 줄여서 생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사례로 하나 갖고 왔어요. 사례 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고 대표님, 제가 토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저래서 공법 배우는 거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사례 갖고 왔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제 토지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땅이 요 땅이에요. 요 토지입니다. 이거 제 땅이니까 제 마음대로 다가구주택 지어도 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토지에다가 다가구 주택을 건축을 하겠다.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규제하는 법률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내 재산권이고 내 사유 재산권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게 일단 하지 마라는 원칙을 두고 이런 경우에는 해도 좋다,
요럴 때는 해도 돼. 요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듯 평평하게 규제할 건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안 돼.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법문화 시키다 보니까 우리는 성문화 시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도리, 관습적인 법률이 아니라 하나하나 법조문에다가 여기일 때는 이거 해. 이거 여기일 때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나하나 명문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얘기 딱 듣자마자 제가 법률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분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는 내 토지라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다가구 주택을 갖고 하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건축이 관련된 조건에 맞아야 돼요. 건축에 관련된 조건은 건축법이라는 데 가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44조 1항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뭐 이제 법조문이라는 단어 듣는 순간 재미없죠. 근데 이게 들어있는 사람은 절에서 허가가 나고 절에서 허가가 안 나는구나. 그럼 나는 허가가 날 수 있는 이 땅을 구매해야겠다, 매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속아서 땅 사놓고 건축도 못하는 땅, 맹지 같은 걸 사놓고 투자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는 공부를 안 한 내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기꾼화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기치는 사람 아니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하고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돈 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제 목표예요. 제가 선생님이지 저 교수님 아닙니다. 교수님 대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는 뭐 교수님이라고 하지만 제가 학원가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 교수님이 무슨 교수님이에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났어요. 먼저 났다 해서 선생이잖아요. 이 분야에 먼저 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라는 걸 가르쳐주고 정당한 이익을 저는 챙겨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뻥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로라고 생각하고 저는 명확한 거 아니면 저는 절대 말 안 할 거고요. 공법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면 저는 얘기할 시간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책임질 테니까 이 상태에서 보시기만 하면 돼. 저를 믿어주세요. 이거 요즘에 보라트 이렇게 하더라고. 보라트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을 제가 쓴 거 보세요. 김 대표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내 부동산, 내 자산권이지만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법에서 일단 금지시켜 놨거든. 그게 무슨 법이야? 건축법이에요. 건축에 관한 법률을 건축법이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 하나하나 규제를 해놨는데 전 법조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음먹은 대로 이용하게 됐을 때 난잡하게 개발이 되어 규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세요 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법이 있겠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공법은 뭐 3,000개 정도 될 거야. 그중에 한 10%가 부동산 규제하는 법률인데 그 부동산 규제하는 법률만 해도 한 300개가 넘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는 6개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6개 과목 중에 중요한 게 건축법이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그러면 건축법에 가면 다가구 주택은 뭐냐? 다가구 주택은 솔직히 처음 듣는 분들은요. 다가구 주택이 여러 가구가 살죠.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 가구가 사니까 공동주택이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다가구 주택은 여러 사람의 가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1인에게 있는 유일한 주택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나 전세로 들어 사는 주택이죠. 그래서 혼자 다가구 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단독주택에는 순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이렇게 법률에다가 이렇게 규제해 놓고 그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인데 그럼 얘는 주거로 쓰이는 걸 3개층 이하로만 지어야 되고요. 바닥 면적을 더한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게끔 지면은 돼요. 그럼 그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지으려면 이 토지 용도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법이라는 허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저 스케어까지 마지막 준공에 대한 마지막 착공에서 준공까지 가는 시기까지 건축법규에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우리는 적법한 건물이 아니라 위법한 건물이 됩니다. 위법한 건물은 국가가 규제를 하겠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조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실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법 공부한다. 이런 이해도 안 된 사람이 국토개혁법 1조부터 외우고 제목 외우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자격증 따고 나서도 이해하기도 못해요. 그래서 자, 하나 보세요. 자, 난잡하게 개발이 되지 못하게 규제를 좀 하려면 정부가 야, 공익을 목적으로 이거 하지 마 라고 규제했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공법인데 부동산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는 한 350여 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시험 범위에서는 6개 법률을 우리는 시험 범위에서 배울 거고 여러분 기본소가 나오면 이 6개 법률이 순서대로 1번 챕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번 챕터의 도시개발법, 3번 챕터의 정비법에서 마지막 6번 챕터의 농지법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부동산 공법이 갖고 있는 그래서 규제하는 거야? 그럼 한번 사례 볼게요. 자,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규제하는 법을 찾아야 돼. 자, 건축하는 건 아까 어느 법에 맞아야 된댔어요? 그렇지. 입에서 나오죠. 옆에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세요. 대답하세요. 그런데 슥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막 쫓겨내. 스터디 카페는 안 되고 아무도 없으면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건축이 가능하기 위한 법은 건축법인데 건축법의 내용에 맞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건이 뭐냐? 건축을 하기 위한 요건은 안전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줍니다. 라고 해서 토지라고 해서 모두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안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건물을 하나 졌어요. 이렇게 건물을 내 마음에 드는 3층짜리 건물을 딱 져서 여기서 내가 살고 요거는 월세를 매달 100만 원씩 받아서 400만 원의 월세를 내가 받아서 노후를 대비하면서 여기서 살겠다. 이걸 하나 지어보는 게 내 평생의 꿈이야. 그래서 땅을 산 거야. 땅을 샀는데 건축이 되냐 안 되냐 요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 불이야! 불났어. 불나면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누구죠? 그렇죠. 소방차라고 대답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지. 구경꾼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구경꾼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전화하겠죠. 스마트폰 열어서 11 우리가 뭐 누르냐면 9 누르거나 124, 112 누르겠죠. 911을 불러야 되니까 소방차를. 그럼 전화하면 얘네가 어디로 와? 소방차가 달려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 타고 왔는데 이게 안 접혀 있으면 불 끌 수가 없잖아. 진입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 허가해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도로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소방차가 들어와서 진입해서 끌 수 있겠네?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땅은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 배웠어요? 누가 땅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볼 거, 그 도로 붙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안 붙었대. 일단 나한테 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 좋다고 막 엄청 해놨는데 건축이 안 되는데 뭐가 좋아요? 그죠? 뭐 농사를 지려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이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토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축도 안 돼? 근데 그게 무슨 좋은 땅이야. 그죠? 그래서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 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이라고 하면 이 도로의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한 대가 우리가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바퀴 그렇게 보여요? 이게 자동차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위에 있을 때 이 폭이 얼마 정도 되냐? 우리나라는요 규제를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폭이 넓은 차가 뭔지 아세요? 자, 일단 버스나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뭐 어떤 스트렉스 같은 봉고 빼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승용차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일 넓은 게 제네시스입니다. 1.97m, 1.98m예요. 2m를 안 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폭이 2m 정도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일로 가야 되고 사람이 일로 가야 되니까
사람이 간다라는 얘기는 보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람의 어깨 너비가 보통 몇 센치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봤을 때 제일 끄트머리가 이 어깨잖아요. 보통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뭐 좀 어서 공부한 사람은 1m라고 그러는데 1m는 병신이에요. 1m. 이거 병신이야, 이거 병신. 예. 근데 우린 어깨 너비는 58, 56 정도 되는데 보통 60cm를 최대로 잡겠다. 그래서 60cm가 최대인데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물건을 들고 갈 수 있으니 1m를 잡은 거예요. 그 1m는 어깨 너비 1m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m 잡고 1m 잡고 2m를 잡으면 다 더했을 때 몇 m가 되는 거네요. 그죠? 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4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라는 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데 너비가 4m 이상인 거를 건축법상에서 도로로 하고 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차량 진입이 돼서 들어가서 불을 끌 거다. 근데 자동차가 2m니까 폭이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지하고 도로는 너비 4m 이상이 되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를 한다면 허가는 해줄 건데 그 땅의 어떤 목적에 맞는 건축물일 때만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가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라. 이게 법조문이에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부동산 규제를 이해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요런 거 규제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땅을 살 때에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땅이 나온 거야.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여기서 도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도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접한 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그냥 10m가 접했고요. 이 도로 너비는 현재 예를 들어서 4m 도로입니다. 4m 도로인데 얘는 여기 1.5m 접했고 얘는 1m 접했고 얘는 6m가 접한 거야. 그럼 여기 A 땅, B 땅, C 땅, D 땅 있으면 자 A, B, C, D 중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이 땅이 있어. 일단 건축의 가능성이 없는 땅은 뭐예요? 그러면 건축의 가능성 없는 땅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건축의 가능성 없죠. 이는 도로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쟤는 맹지라고 해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건축법에서 정한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4m 이상 도로에 아까 2m 이상 접하라고 했으니까 A는 가능합니다. 근데 B는 1.5m니까 차가 들어오다가 끼잖아 이거 못 들어와 이거 건축물 못 져. 그 다음에 6m면 차량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능해. 근데 D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안 돼. 건축이 가능한 땅은 A하고 C가 될 건데 내가 지려는 땅이 나는 규모를 좀 큰 건물을 좀 짓고 싶다 그러면 A를 선택할 거고 나는 뭐 큰 건물 안 짓 거야 그럼 C를 선택하겠죠. 그래도 최소한 선택은 A나 C 중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에서 규제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은 가격이 되게 싸죠. 왜? 건축이 안 되니까. 얘는 비싸. 근데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되게 친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 맹지에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방법이 E가 A 찾아가서 나 여기만 2m 정도 접해서 여기 토지 통행하는 데 좀 쓸게요 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 민법에 가면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공법 선생인데 민법 얘기하는 거는 민법을 배우고 이제 공법을 배우는 게 원칙이지만 같은 날 같은 과목을 계속 다 진행해 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땅을 움직일 역자예요. 움직이는 권리. 그래서 이동하는 권리인데 그 권리를 A하고 E가 설정해서 매달 뭐 내가 너한테 뭐 10만 원 줄게. 500만 원 보증금에. 그래 토지 내가 너한테 사용해도 좋겠다라고 지역권 설정하면 이 서류를 제출하면 이는 허가가 나요. 그럼 얘는 맹지가 탈출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토지 가치를 올리는 거를 우리는 고안하고 생각해서 이걸 해결해 주면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밖에 안 하던 이 땅을
건축하고 나니까 3억 정도 땅으로 만들어냈어. 그럼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얼마? 2억이 올라갔으니까 전 정당하게 컨설팅 비용으로 청구해서 5천만 원 주셔야죠. 1억 5천 버셨잖아. 5천만 원 주셔야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컨설팅도 있었잖아요. 저도 컨설팅을 뭐 한 달 한두 건 정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은행 계열이나 법인 계열을 제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0억 주고 50억 주고 뭐 200억 주고 땅을 사는데 법률적인 검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부수입 중에 하나가 그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또 볼까? 자, 그럼 제가 이 건축법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에 건축이 가능할까요? 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는 제도화 시켰어요. 왜?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일 거고, 땅 사는 사람은 엄청 많을 건데, 나중에 사고 나니까 허가가 안 난대. 그럼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분쟁을 사전에 좀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건축법에다가 새로운 조문을 넣었어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해서 사전에 해당 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할까요? 하다면 규모는 얼마나 가능할까요?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야 될 게 뭐 있을까요?를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가 없을 때에는 땅을 사고 허가 안 나오면 계약을 뭐 무효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법률적인 분쟁이 많아지니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자, 이 땅인데 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건축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건축이 가능해? 도로에 붙어 있거든.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도로 붙어 있는데 최소한 이게 한 4m는 될 건데 그럼 2m 이상은 접혔겠죠. 이렇게 교차되는데. 건축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숨어 있는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물어본다고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는 걸 건축법에 넣었어요. 제가 그 건축법 법조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듣고 법조문을 보면 아 이게 이거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법조문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시면 천재입니다. 법조문을 만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씩 조문을 만들고 수정해서 개정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이 토지인데 건축 가능합니까를 이 사람이 미리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허가권자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님, 제가 이 땅에 건축하는 거 가능해요? 규모는 얼마까지 나와요? 유의할 사항은 있을까요?를 미리 사전에 신청하는 거야. 이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았어. 그럼 받으면 심의도 해보고 교통영향평가도 원래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나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나중에 한 번씩 따로 신청하지 말고 한 번에 신청하자 해서 동시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여기 땅과 관련돼서 규제되어 있는 법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환경 파괴가 있으면 환경부, 뭐 농지면은 농지 관련된 농림식품부, 그리고 이게 임야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산림청, 이런 각 부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거 가능하냐고 물어보겠다. 그래서 행정기관 장하고 물어보고 협의를 했더니 사전에 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협의를 했어. 근데 된다라는 거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분이 허가 날 것 같아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걸 1년 뒤에 해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며칠 안에 해줘라 라고 이제 규제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며칠 안에 해줘 이게 법조문이야. 근데 그 며칠을 틀리게 한 거예요. 만약에 40일 안에 해줘 했는데 35일 안에 해줬다 그러면 괜찮은 거지만 50일째 가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서 알려줘라.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통보가 올 때 어떤 통보가 왔냐면 된대. 된마. 돼. 그러니까 좋은 거죠. 된다. 좋은 거야. 그래서 바로 건축하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제가 건축은 된다고 했으니 아직 설계는 안 뺐잖아요. 그럼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짓겠다는 설계 도면은 건축사를 만나서 이 도면을 가지고 허가 신청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농지였다 그러면 농지를 농지외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농지법에 가면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 관련된 행정기관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법상 인허가를 받을 거를 의제시킨단 말은
인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 관련된 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겠다. 농지 관련된 거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받은 걸로 보겠다. 개발행위 일반 허가 받은 걸로 보겠다. 하천점의 허가 받은 걸로 보겠다. 이거 우린 줄여서 이거를 산농개하, 산 좋고 논 좋고 하늘 아래 개발하기 제일 좋은 땅, 뭐 그래서 산농개하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농개하란 네 가지는 의제를 시켰으니 이거 관련된 서류는 빼고 건축 관련된 다른 인허가 서류 첨부해서 누구 찾아가라는 얘기냐면, 허가권자님 그때 사전 결정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계도면 빼서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 라고 이걸 2년 안에 신청하셔야 돼요. 이분이 해줬는데 10년 뒤에 가서 짓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법이 바뀌어 있으면은 이때 가서 못 해주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허가 신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전 결정해준 거는 효력을 잃는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실효, 잃을 실에다가 효력 효자예요. 효력 잃었다. 근데 여기서 허가 신청을 하라고 그랬지 착공을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허가가 아직 안 난 거야.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시면 다른 관련된 거 보고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2년 안에 착공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2년 안에 착공 신고하고 공사하세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하면 건축법규 위반한 거죠. 그래서 몇 년 안에 안 했다 그러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산지라는 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산지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산지는 보전 산지가 있고 준보전 산지라는 게 있는데, 벌써 이제 공법 나오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실 건데 그냥 용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나라 산은 보전해야 될 산이 있고 준에서 좀 개발도 허용하는 산이 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임야랑 여기 안에 있는 임야 중에 여기서 준보전 산지는 개발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지역이다 상관없이 의지를 해주겠다. 근데 보전 산지는 원래 보전할 땅이라 이 산이 도시 지역에 있냐 아니면 도시 외에 있냐, 그럼 어디는 보존할 땅이냐면 도시 외에는 보존할 땅이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산지면 의제를 해줘도 되지만 도시 지역 외에 있는 거는 의제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자 봐요. 자, 산지는 보존 산지랑 준보존 산지인데 여기는 당연히 의제해줘. 근데 보존 산지일 때는 아까 어디 안에 있는 경우에만 의제한다고요? 그렇죠. 도시 지역 안에 있을 때만. 도시 지역 안에만 의제를 해주지 도시 지역 외에서는 의제를 안 해준다. 그거가 주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지 전용과 관련돼서, 즉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도 있고 건축과 관련된 거에 따른 사전 결정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 요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시면서 느껴볼게요. 자, 요게 28회 때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자, 여러분 지금 생초보잖아요. 생초보가 지금 문제까지 풀어? 1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시험장 가서 봤던 28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예요. 그 문제인데, 자, 건축법령상 허가의 사전 결정에 따른 설명이다.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럼 하나만 틀렸다는 얘기야. 4개 지문은 맞았어요. 5개 지문 중에 4개는 맞아. 틀린 거 하나 찾는 겁니다. 1번. 자, 사전 결정 신청 누구한테 안 됐어요? 건축 허가권자한테 안 됐죠? 맞네. 맞아. 2번.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제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거, 자, 제가 아까 뭐 물어본 됐어요? 건축 가능해요? 규모는 얼마 정도 돼? 고려할 사항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됐죠?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겠죠? 예. 3번. 사전 결정 통지에 따라 아까 산농개하 개발행위 허가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에 그들과 뭘 해야죠? 협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면 의제가 됩니다. 맞고.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아까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귀찮으면 심의랑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 신청 가능했나요? 예,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네. 그리고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라. 자,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효력을 잃는다? 아까 전에 제가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착공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착공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허가 신청하라고 그랬어. 그치? 허가 신청하라고 그랬잖아. 이거 틀렸잖아.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허가 신청을 안 하시면 우리는 사전 결정해 준 거 효를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으니까 정답 5번 찍고 나와서 마킹지에 마킹하고 제출하고 가면 한 달 뒤에 택배로 자격증 받는 거야. 자격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틀린 지문 2년은 맞았는데 착공신고가 아니라 허가 신청이었다. 그래서 틀린 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건축법 법조문을 공부하는 건데 그 법조문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그 사례 보면서 이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설명을 드린 거잖아. 그럼 이해가 되고 나면 암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암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법조문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공법에서는 저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저 선생이 저렇게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앉아만 계시고 제가 하는 말에 끄덕끄덕만 하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 선생이 누구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나, 그리고 사례까지 한번 봤으니까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랑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